자,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게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도메인 지식 흐름이 어떻게 가냐를 말했어요.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그 도메인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 도메인으로 개발하는 게 최고겠죠. 근데 뭐 항상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듯이 이제 비즈니스 전문가가 실제로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게 되고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짜는 분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프로그래머의 단계까지 왔어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지식을 이제 정제해서 컴퓨터에게 넘겨주는 이제 마지막 과정이고, 그래서 컴퓨터는 이 프로그래머로부터 받은 지식을 전달받아서 아주 철저히 수동적으로 융통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짜준 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 기능 명세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어, 컴퓨터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만든 거를 어, 전달을 이제 프로그래머 한 대로 그대로 작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이 비즈니스 전문가로부터 내려온 명세로부터 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명세에 관한 거였는데, 만약에 명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식의 흐름의 상류에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라든지 분석가한테 지식에 대해서 보강을 요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래머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자신이 이런 게 효율적이고 저런 게 효율적일 거라고 자신의 임의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이제 도메인 지식 투영에 오차가 발생하고 그건 무책임하고 도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걸 개발할 때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만약에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전체를 갖추기 힘들다면 명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이해된 게 맞는지 그 상위 전문가한테 논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또 TDD에서 중요한 것은, TDD에서 테스트 코드를 짤 때 이 테스트 코드는 실제적으로는 어, 거기서 나와요. 요구사항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좋은 테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TDD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테스트가 좋은 코드를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사항이 중요하고, 또 여기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테스트 기법도 빨리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수동 테스트 같은 경우는 먼저 저희가 이제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 뭐냐면요. 어, 점점 테스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 종류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감을 잡고 계실 거지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간 의미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수동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코드를 짠 거예요. 코드 짜고 실질적으로 빌드도 돼서, 그래서 품질을 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UI,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최종 사용자의 사용 경험과 가장 비슷하게 사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아이폰 테스트도 수동 테스트를 하는데, 앱스토어에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앱스토어에 올리는 시기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막 그냥 어떨 땐 통과가 되고 어떨 때 통과 안 되고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것과 비슷하고, 또 실행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개발팀이 개발을 중지하고 QA를 한다는 거는 정말 제일 손해고, 왜냐면 그 몸값이 가장 비싼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손해니까요. 그게 제일 손해고, 만약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QA팀을 기업들에서 많이 꾸리는 경우가 있는데, QA팀을 계속 유지보수한다는 거, 그것도 계속 비용이기 때문에 실행 비용이 커요. 그리고 가장 온전한 코드를 실행한다는 건 장점이죠. 최종적으로 인테그레이션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인수 테스트, 외주를 바뀌거나 어떤 다른 데서 온 서비스를 테스트할 때, 그때 하는 게 보통 수동 테스트입니다.
어, 필기 테스트는 넘어가고요. 테스트 자동화. 테스트 자동화는 기능을 검증하는 코드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테스트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테스트하는 것은 루틴화되기 때문에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검증하는 코드를 만드는 거고, 테스트 코드를 한 번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돌리는 거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실행 비용이 낮고,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항상 정해진 루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사람처럼 실수를 해서 누락할 일이 없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테스트 코드 작성과 관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받죠.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테스트 코드를 촘촘하게 했다느냐에 따라서 테스트 자동화의 성능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인수 테스트는 아까 설명했던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 단위 테스트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제 또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자동화에서 또 세부 개념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시스템의 일부 대상, 그러니까 하위 시스템을 검증하는 것인데, 음,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높은 피드백 품질이에요. 이, 만약에 저희가 인수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테스트 자동화를 하는데 UI 단에서 한다든지 하면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테스트는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머에게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어디를 고쳐봐라 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 단위 테스트의 최대 장점은 피드백 품질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모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검토해야 될 코드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체 시스템 이상 여부가 신뢰도가 낮죠. 만약에 제대로 만들어진 모듈들을 모을 때 만약에 그 모듈들의 인터페이스를 잘못 연결했다 라고 하면 또 거기서도 오류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전체 시스템 예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인수 테스트와 단위 테스트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분 지났을라나? 네. 자, 코드 분해. 예, 코드 분해에 대한 얘기는 시스템을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로 나눈다는 컨셉이고, 아까 설명했던 개념이고, 이 모듈화 개념은 사실상 다른 분들이 지금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짚은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짚은 내용이고요. 33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부터 여기가 테스트 우선 개발, 테스트 방법론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테스트 우선 개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 개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 코드를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음, 그래서 테스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 테스트 코드의 요소들인데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자가 검증이 돼야 되고 반복 실행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작동되는 것처럼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 다음이 35페이지. 35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래서 운영 코드보다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컨셉이 깔려 있어요. 이제 개발자들이 처음에 뭔가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어, 몇 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음,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결과물도 이상하게 되겠죠. 그 오류를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문제가 오버 엔지니어링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필요한 명세에서는 그냥 뭐 1에 대한 1만 요구를 했다면 개발자의 욕심이라든지 완벽한 코드를 추구하는 성질 때문에 한 두세 배의 일을 해서
훨씬 더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엔지니어링은 어쨌든 시간 대비 효율, 그러니까 자재가 갖고 있는 대비해서 충분한 효율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버 엔지니어링이 맞고, 그리고 또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를 달성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말했던 게 프로세스 코딩에 앞서 목표 설정을 강요. 이게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서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함. 이게 결국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확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 먼저 작성하게 되면. 네, 다음은 이제 테스트 우선 개발 실습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우선 넘어가고요. 정리된 코드 내용도 리팩토링과 관련된 내용이고 앞서서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이에요. 테스트 주도 개발과 테스트 우선 개발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테스트 우선 개발은 테스트를 먼저 짠다는 데만 이제 주안점이 있다면, 테스트 주도 개발은 테스트가 주가 돼서 개발된다는 말 그대로의 말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테스트 주도 개발이 자세한 개발 방법론을 제시해요. 그 개발 방법론이 레드, 그린, 리팩터의 단계예요. 레드 단계는 테스트를 실패한다는 의미고, 그린 단계는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의미고, 리팩트는 그 테스트를 기반으로 구현 설계를 개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서 가장 처음 나와야 될 게 그린이 아니라 레드예요. 가장 저희가 코드를 노베이스에서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저희가 맛봐야 되는 게 레드 상태입니다. 즉 테스트가 처음에는 실패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우선 요구사항을 다 도메인 지식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고, 그 요구사항으로 검증 가능한 테스트를 먼저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가된 테스트가 실패한지를 확인해요. 만약에 저희가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테스트가 오히려 성공을 해요. 뭐 제가 아무것도 안 짰는데 테스트가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테스트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운영 코드가 잘못됐든지, 틀려야 될 상황에서 맞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 코드를 잘 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 코드가 실패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테스트가 이제 실패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그 다음은 테스트 성공을 봐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를 보는데, 이제 운영 코드를 변경해서 추가된 테스트가 통과하도록 그 운영 코드를 수정하고, 또 전에 짰던 테스트 코드가 있다면 그것까지 한 번에 통과하도록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스트 성공이 요구사항 만족을 의미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는 딱 해당 요구사항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나올 테스트를 생각하지 말고 그 요구사항 만족만을 우선으로 하고, 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네요. 테스트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막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유지보수를 위해서 뭐 어떻게 짜야 되니, 아니면 클린 코드를 위해서 어떻게 짜야 되니, 이런 거를 생각하는 레벨이 아니라 정말 테스트 성공을 위해서만 코드를 짜는 거예요. 진짜 약간 좀 이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딱 최소한만 변경시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오버 엔지니어링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이 원칙도 사실 지키는 게 중요해요. 리팩터링은 이제 찬희 씨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부분이지만, 이제 코드 베이스를 정리하고 구현을 개선하는데 가독성과 적응성이라는 건 아까 봤듯이 이제 HTML로
라이트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추가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성능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다만 이제 리팩터링을 하면서 저희는 테스트 코드 이미 짜놨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구조를 바꿨는데 갑자기 안 돌아갔을 때 왜 그러지가 아니라 테스트 코드에서 다 알려줍니다. 이런다는 게 이제 TDD 방법론이고, 리팩터링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코드가 만들어지면 다시 레드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테스트를 추가하고 그 테스트가 실패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켄트백의 설계 규칙, 켄트백 아저씨가 설명한 설계 규칙인데요. Pass the test, 우선 테스트 통과하라. 그리고 reveals intention, 이제 의도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변수에서 의도가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하고, no duplication, 이거는 드라이 원칙이죠. fewest elements, fewest elements, 이것도 오버 엔지니어링 이게 방지고, 그리고 저희 TDD 개발론에서는 이제 그린 단계에서 제작할 때 정말 최소한의 코드만을 작성하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예, 플로우 차트인데 똑같습니다. 단위 테스트 작성하고 성공할 때까지 돌아가서 하고, 그쵸. 제가 말 잘못했네요. 단위 테스트 작성하고 단위 테스트 실행했을 때 성공하면 다시 단위 테스트 다시 작성해야 돼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운영 코드 작성해서 피드백 받아서 단위 테스트가 성공했을 때 리팩토링해서 다시 레드 상태로 돌아가는 세부 흐름이 있고요. 낯설지 않다는 거는 그냥 저희가 버그 리포트 받으면 이거 버그 어떻게 고치지 해서 코드 수정하고 나서 다시 그 버그 나는 부분 다시 돌려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이 과정을 저희가 뭐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 과정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테스트 주도 개발 비용. 그러니까 결국에 간단하게 말하면 TDD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TDD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모듈이 커질수록 이제 비용이 커져요. 개발하는 비용이. 왜냐하면 뭔가 오류가 났는데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모르고, 기능 하나 추가했는데 어디서 또 오류가 터져버리면 또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모듈이 커질수록 뭔가 기능 하나 추가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근데 TDD가 있음으로써 그런 뭔가 모듈이 커짐으로써 생기는 코딩하는데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다만 모듈이 너무 작을 때는 TDD를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효과를 느끼지, TDD를 사용하더라도 효과를 못 느끼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괜찮죠. 다만 이제 좋은 테스트 개발 방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TDD 사용했을 때의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TDD를 사용해야 되는 그 순간, 이 교차점이 점점 가까워질 수 있고, TDD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도구는 좋은 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술 생태계에 테스트 도구 지원이 돼야 되고, 풍부한 테스트 도구가 있어야 되고, 좋은 거 써야 돼요. 빨리 실습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이걸 좀, 어차피 실습을 보여드린 가장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쵸. 피드백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 피드백은 아까 설명했던 것 같아요. 테스트 주도 개발에서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개발자가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엄청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뭐 시언어 공부할 때 별탑을 만들었는데, 뭔가 별탑이 계속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별탑을 가운데로 쌓고 싶은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은근히. 근데 이렇게 사이드로만 잡히고 별탑이,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계속 이 별탑이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해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와 그냥 같다는 겁니다. 뭔가 이제 프로그래머에게 제대로 된 피드백이 오면 수정하기 편하다는 것, 이런 거고요. 피드백의 종류는 4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개념이니까 익혀두면, 사용자 피드백, 유저가 버그 리포트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가장 중요한 오류를 보고 해주는 부분이고, 대신에 비용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유저를 잃었으니까 비용이 가장 크고, QA팀은 전문 인적 저희 내부에서 관리해주는 인원에 의해서
테스트가 되는 건데, 비용이 크죠, 이것도. QA 팀을 꾸리거나, 아니면 뭐, 저희 모바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하고 기획팀장님이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프로그래머 테스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적인 방법으로 피드백 장치를 준비하는 거. 이게 프로그래머 테스트고, TDD에 해당하는 것은 프로그래머 테스트 부분이고요. 도구 피드백이 컴파일 오류, 정적 검사 등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컴파일러 등이 제공한 피드백인데, 이 부분이 타입스크립트를 쓴 이유죠. 정적 검사를 해주고 좀 더 스트릭트한 컴파일을 해준다는 거, 이런 피드백이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버 엔지니어링 팩트도 결국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 그게 바로 도메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코딩을 하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 핵심은 피드백이라고 하죠. 짧은 주기로 계속 피드백이 와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식과 코드를 늘려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여태까지가 개념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코드를 설명하려고 개념을 좀 빨리 설명했고요. 그래도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한번 쭉 봅시다. 보면 진짜 아까 말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TDD 1주차, 제가 노션 문서 들어가서 TDD 1주차 들어가서 PPT 켜주세요. 용량이 38메가네요. 화면 공유를 해드려도 되겠구나. 자,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저희가 하려는 예제는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다들 업다운 게임 해보셨죠? 네. 업다운 게임. 그러니까 범위의 숫자를 입력받고, 그리고 그게 랜덤하게 수가 하나 생성된 다음에 그 수를 유저가 알아맞힐 수 있도록 계속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숫자로 이제 업다운을 말해주면 숫자 알아맞추는 게임이고요. 그거를 이제 TD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계한 플로우가 이렇게 됩니다. 시작을 해서 모드 선택에 들어가면 단일 플레이어 모드가 있고 다중 플레이어 모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중 플레이어를 시작했을 때는 플레이어 이름을 입력받고, 그리고 다중 플레이 라운드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게임에서 숫자를 맞추면 그럼 다시 모드 선택으로 돌아가고, 모드 선택에서 단일 다시 할 수 있고 다중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종료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응용 프로그램 모델 모듈은 이제 게임 모델, 게임에 있는 상태를 관리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모듈은 응용 프로그램 호스트, 그러니까 CMD 창 처음에 모든 다른 모듈들을 관리하는 모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가지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제 게임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게임 상태 관리하는 거, 정수 생성기 인터페이스는 이제 정수 생성기, 그거죠. 이게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정수 생성기로 만들 것이냐라는 걸 인터페이스로 제공한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용해서 게임 호스트에서 게임을 실행시키고, 여기서 이 응용 프로그램 모듈이 정수 생성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난수 정수 생성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4개의 구성 요소로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게임 모델에 관한 설계인데, 게임 모델이 이제 어떤 상태를 가질 거냐면, 시작하고 나서 이제 키보드를 계속 입력받을 거예요. 입력받을 건데 종료 키를 누르면 종료하고, 아니면 메시지를 출력해요. 처음 들어갔을 때 메시지는 그거겠죠. 뭐
어떤 게임 모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중 모드입니까? 단일 모드입니까?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 입력 처리는 그 입력받은 것을 이제 처리해서 종료 메시지인지 아닌지 받고, 메시지 출력하고,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가 종료 요청이 오면 종료하는 겁니다. 이게 게임 모델의 역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TDD 개발론으로 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 네. 자, 여기 프로젝트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죠? 왼쪽에 보시면, M모델하고, M모델 스펙, 이건 테스트고요. M모델까지만, 예. 지금 M모델까지만 이제 코드를 짠 상태고, M모델 스펙스는 테스트 코드고요. 포지티브 인티저 제너레이터가, 그거예요. 어, 랜덤 숫자 생성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터페이스. 그리고 포지티브 인티저 제너레이터도 테스트 쪽에 있는데, 이것도 테스트를, 테스트할 때는 이게 랜덤으로 만든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수가 생성되도록 의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테스트가 잘 됐는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하나 구현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키텍처까지는 우선 만들어줘야 돼요. TDD 할 때. 그러고 나서, 아, 그래서 뒤에 스톱이 붙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포지티브 인테저 제너레이터 스톱이, 임포트한 부분이, 이거 임포트가 아직 안 된 파일이네. 맞아요. 처음에 이제 테스트 코드 짤 때, SUT는 이제 System Under Test의 약자고요. SUT is incompleted when it is initialized. 테스트는 요구사항 명세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요구사항 명세, 어, 이 프로그램이 완료되지 않아야 된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 당연히 있죠. 그렇게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완료되라는 그런 명세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딱 테스트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M모델을 생성하고 이 M모델에 포지티브 인테저 제너레이터를 넣는데 저희가 스톱을 넣어서 강제로 50만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 언더 테스트, 즉 M모델이 is completed를 했을 때 이게 false여야겠죠. 왜냐면 아직 completed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false로 돼야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지금 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짜지는 않아야 되고 처음에 딱 그냥 아키텍처까지만 짜줘야 돼요. 크게. 아키텍처만 짠 상태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포지티브 인텔 제너레이터 스톱이 없잖아요. 이것조차도 안 짜진 거예요.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짠 거죠. 그렇죠. 근데 실패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테스트 도구 단계에서 그냥 실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래머 레벨까지도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만듭니다. 보시면 이 SRC에서 보시면 테스트 자바 넘버 게싱에서 포지티브 인텔 제너레이터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거는 포지티브 인테저 제너레이터를 구현하는 거고 이 포지티브 인테저 제너레이터는 M모델에 있는 거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음, 네. 이렇게 포지티브 인테저 제너레이터 스톱을 하면 계속 넘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숫자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generate less than or equal to 100라는 함수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 쓰는 거죠. 실제 M모델 코드에서 쓰이는 건데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저희가 의도한 숫자를 내뱉게 되겠죠. 랜덤한 걸 내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스톱 모듈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해결됐고 포지티브 인텔리전트 스톱이 하면 당연히 페일 하겠죠. 왜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페일 되는 건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 코드를 제대로 짰구나. 라고 안심하고 실제 작동되는 코드를 보는 거죠.
자, 이제 레드 단계 지났습니다. 이제 그린 단계. 그린 단계에서 어떻게 짰냐면요. 이걸 좀 더 먼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M 모델을 짤 때 제가 딱 틀만 짜라고 했잖아요. 이게 딱 처음에 이제 짰던 틀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그냥 완전히 텅 빈 깡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is completed를 로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false 리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시만요. 원래 false가 아니라 is completed를 true로 리턴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류가 날 수밖에 없죠. 아까 테스트가 incomplete 테스트니까. 그래서 이걸 false로 바꿨어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면 당연히 저희는 completed에 관한 로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그 테스트만 통과하게 한 거예요. 제일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미개하다고 느꼈던 게 이거인 건가요? 그렇죠. 약간 미개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강의의 작가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TDD는 지루함의 과정을,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엔지니어링은 지루함으로 그리고 오류가 날 가능성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지루함하고 오류가 날 가능성 이런 문제들을 트레이드 오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DD가 지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개하게 바꿨어요. is completed false 바꾸면 당연히 incompleted 통과하겠죠. 그래서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SUT correctly print select mode message. 아까 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모드로 실행할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싱글 플레이어인지 멀티 플레이어인지 프로그램 종료할 건지에 대한 분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셀렉트 모드 페이지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M 모델로 만들어서 플러시 아웃풋이 지금 그거거든요. 이 모델에서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출력할 것이 플러시 아웃풋에 담겨 있고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actual 실제 나온 결과 값이 equal to 이거죠.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선택하고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2번이고 3번은 exit이다 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되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실제로 나온 값 expecting null, 실제로 나온 값은 to be equal to 뭐뭐와 같아야 된다. 아까 말했던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레드 단계니까. 그러고 나서 만들어요. 제일 단순하게. 근데 이건 사실 뭐 단순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고 자, 통과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리팩터 단계를 해야 되는데 리팩터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요. 다음 단계 SUT correctly exit 3번 아까 메시지를 보면 3번을 누르면 exit이잖아요. 3번 눌렀을 때 exit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process.input 이라는 아까 메소드가 있었는데 이게 인풋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건데 3이라고 인풋하면 그러면 종료해라 라는 거여서 SUT가 is completed가 true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false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fail 되는 거죠. fail 되고 그럼 이걸 다시 제일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은 true로 바꾸는 거예요. 해봐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하나가 빠졌네요. true를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만들었던 테스트가 is incompleted when it is initialized. 이 테스트가 실패하겠죠. 그럼 이제 좀 더 로직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한 게 인풋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인풋이 3이면 completed를 true로 바꿔줘라 라는 게 추가되는 거죠. 정말 테스트에서 최소한의 것만 만족하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SUT completely print single player game start message. 이거 어디까지 봤어? 잠시만요. 네. 자, 이것도 어떤 걸 테스트하냐? 싱글 플레이어 게임 스타트 메시지가 잘 나오냐? 라는 거고, 이랬을 때 당연히 실패하겠죠. 왜냐?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 이 플러시 아웃풋이
지금 아웃풋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플러시 아웃풋에 이미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메뉴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실패하겠어요. 실패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로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바꿔야겠구나, 이제. 그래서 1번을 클릭했을 때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 I'm thinking between 뭐 1에서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 하나 고르겠다.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enter your guess예요, 이게. 영어가 좀 깨졌는데. 그래서 몇 번인지 예상해봐라. 라는 걸 쓰는 거고. 그럼 이제 통과를 하겠죠.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 테스트, 이제 리팩토링 하려 보는데, 리팩토링도 딱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말씀드릴 건데, parameterized test라는 거예요. parameterized test는 하나하나 저희가 예를 들어 인풋이 여러 케이스일 때 이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고달픈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파일로 분리해서 그 파일을 이제 작성만 하면 바로 테스트 코드에서 하나하나 인풋을 다 넣어주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parameterized test를 하고 그래서 이 CSV 소스로 50, 40, 30, 29, 89, 99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answer하고 guess에 각각 넣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자바의 JUnit 문법이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스트에도 비슷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되고 그래서 M모델 그래서 이제 아까 포지티브 인테저 제너레이터 스톱을 넣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랜덤으로 생성해주는 모듈이 안쪽에 아니, 바깥쪽에서 넣어주지 않고 안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랜덤으로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이걸 추적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너레이터 같은 거를 바깥으로 빼준 거고 그래서 테스트할 때 앤서를 집어넣을 수 있고 이제 그 M 모델에다가 그래서 프로세스 인풋 1번 싱글 플레이어 모델을 실행하고 플러시 아웃풋 이제 콘솔에 이제 출력돼야 될 그런 스트링을 플러시 아웃 한 다음에 프로세스 인풋 해서 integer to string 해서 guess 아까 말했듯이 이게 하나하나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guess가 40이 들어가고 answer가 50 들어가서 이게 맞냐는 거죠. correctly print to row 메시지를 보여줄 거냐는 거죠. 숫자 맞추는 게임이니까 낮은 수를 넣으면 이제 guess가 너무 낮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실패하겠죠. 뭐가 나오냐 하면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라는 처음에 딱 싱글 플레이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와야 되는 메시지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수정하는 거죠. 근데 수정하는데 이것도 미개하게 해요. 40을 넣어요. 하드코딩 해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성공하고 다음 다 실패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사진이 몇 개 누락됐네요. 아무튼 그러면 어, 오늘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인데 왜 누락됐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계속 추가되다 보면 하드코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오고 이게 안 되겠다는 건 누구나 감이 오죠.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로직을 짜고 그때 가서 이제 그린을 보고 다시 이제 코드를 리팩터하는 과정을 걷는 거예요.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레드 그린 리팩터를 왜 쓰는지 하고 이게 약간 좀 고집 있을 정도로라도 이 레드 과정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어쨌든 이 과정 자체에 뭔가 한 일부분이 돼야지 막 너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되게 기계적으로 해서 네, 코드를 짜야 된다는 거 테스트 코드 짜고 TDD는 어려운 문제를 지루함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거 화면 나오면 안 되는데. 다들 너무 지치셨네요. 뭔가 그 이즈이퀄 40도 음, 딱 처음에 보자마자는 뭐지? 하면서 웃었는데 음, 그만큼 막 생각해보면 그것도 약간 레드의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치. 또 만약에 40이 넣었는데 그죠? 계속 트루가 뜨면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말하는 그치. 사실, 뭐, 정말 실무에서 저 정도로 고집스럽게까지 하지 그죠? 않겠지.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렇게 레드 과정을 잘 집중해야 된다는 네. 걸 말해준 거고, 좀 과하게 표현한 음, 거를 딱 보지. 맞아. 레드 과정을 꼭 거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방법론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루하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두둔.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네. 이건 사실 TDD는 실행이 더 중요한 거라서, 딱 그 레드 그린 그 과정을 딱 본 것 같아요. 음. 이펙터는 못 봤지만 리팩터는 다음부터 나오는데, 왜냐면 코드가 어느 정도 써져야지 네. 리팩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리팩터는 사실 찬희 씨가 점점 더 설명해 줄 거라서. 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에 피드백 주실 만한 부분 있다면 좀 주시겠어요? 저요. 예. 슬라이드 넘기는 시기를 그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음 이런 거요? 네. 이제 음, 저는 그때 언제 놓쳤었냐면 프로그래머 피드백 부분 때를 한번 놓쳤었어요. 음, 거기서 갑자기 뭔가 별탐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뭔가 사이드로 빠져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 했는데 슬라이드를 내려보니까 진짜 별탐 얘기가 있네. 아, 맞네. 저는 처음에 뭔가 당연히 그 넘기는 거 말해주실 줄 알고 계속 멍 때리고 있었는데 딱 넘겨보니까 뭐야 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아, 뭔가 저작권 있을 것 같아서 애매해가지고 그런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피드백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